저희 트랜스내셔널 연구소하고 민족문학사 연구소 및 그다음에 그 한국여성문학학회 세 단체가 컨소시엄 형태로 러시아 혁명 100주년 기념 심포지움을 국제학술대회로 가졌습니다. 근데 제가 원래 좀 제안을 할 때, 액수 제안을 할 때 저는 뭐 10년, 20년, 100주년 이런 식으로 하는 약간 기념비적이고 이런 연대기적인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지는 않고 좀 약간 거기에 대해서 비판적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최인훈의 하두를 읽으면서 식민지 조선인에게 러시아는 무엇이었는가가 최인훈에게 하두였어요. 근데 그 하두를 실제로 최인훈이 던졌던 하두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사실 논의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최인훈의 하두를 보면 미국으로 러시아로 여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 하두의 내용에서 보면. 그러면서 이 조명이라고 하는 인물이 부각이 되는데, 그래서 제가 조명이를 꼭 한번 써보고 싶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아까 허민 선생님이 조명이를 좀 다뤘던 부분이 있어서 좀 반가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러시아 혁명 100주년, 제가 왜 러시아 혁명이라고 하는 것에 좀 주목하고 싶으냐고 하면, 저희가 뭐 트랜스퍼시픽이라고 해서 태평양을 건너는 이런 사유는 굉장히 많이 논의되고, 냉전이 시작되면서 그런 사유는 굉장히 많지만, 뭐라고 해야 될까요? 대륙 쪽으로 나가는 컨티넨탈? 이 사유에 대해서는 사실 어떤 부분에서는 아까 유승환 선생님도 얘기했지만 금기된, 그러면서도 어떤 부분은 삭제해야 하거나, 그러면서 끊임없이 뭔가 밑바닥에 흐르는, 제 80년대 학번이라서 저희 문건을, 그때도 막스, 엥겔스, 레닌의 문건을 읽으면서 러시아 혁명의 어떤 것들을 꿈꾸었던 80년대, 90년대, 어쩌면 2000년대까지도 저희들한테는 러시아 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아직도 강하게 남아있지. 오히려 근데 북한에서는 아까 김은정 선생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그 종파 투쟁을 거치면서 56년, 오히려 러시아의 혁명이 지워지는 역사. 그래서 저는 좀 되게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오히려 북한이 러시아 혁명을 좀 더 계승하고 기념비할 것 같은데, 오히려 북한에서는 러시아 혁명이 지워지고, 남한에서는 서클이긴 하지만 러시아 혁명의 영향력이 2000년대까지도 남아있는 역설적인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까지. 그리고 저는 좀 제가 조금 더 이 발표에서 좀 아쉬웠다면, 저희가 너무 이제 식민지 조선 반도, 저는 조금 이 국경을 넘었던 사람들, 소위 연해주라든지 만주라든지 간도라든지 시베리아까지 진출했던 그런 어떤 사람들의 그 부분들까지도 좀 더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저희가 그런 부분까지도 미처 아주 섬세하게 준비를 못한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 혹시 더 기회가 된다면 우리가 101주년 우리끼리 기념을 100주년이 아닌 형태로 또 기념할 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독해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오늘 먼저 토론을 다 듣고 난 다음에 특히 이제 선생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 근데 저는 이제 그 토론자 선생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특정하게 어떤 부분의 발표를 부탁드리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혹시 궁금하신, 전체적으로 묻고 싶은 논의하고, 특별히 더 이제 조금 더 심화돼서 묻고 싶은 토론 위주로 토론을 해주시면 전체 선생님들이 다 토론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부탁을 드리고, 일단 토론 먼저 세 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저희가 또 플로어에 좀 질문을 받고 하는 형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그리고 나머지 이제 끝나고 나면 자리로 옮겨서 다시 부족한 얘기는 좀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김항 선생님께서 저희 이름 순서대로 그냥 가나다 순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소개받은 김항입니다. 발표 토론을 부탁하셔가지고 맡았는데, 이렇게 발표문도 보고 약간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이게 제가 좀 이걸 할 수 있나라는 생각을 그저께부터 좀 해왔는데, 굉장히 좀 이게 문학 연구자 중심이고, 물론 뭐 그건 알고 있었지만 좀 당황스러웠다라고 하는 거는, 이게 사실 몇몇 발표들은 약간 뭐랄까요, 이렇게 기시감 같은 게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은 레퍼런스라거나 이런 것들에서 과연 이렇게 20년대 30년대 잡지 연구 언제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조금 좀 다른 방식의 그거를 자료로 찾든 아니면 관점을 좀 이렇게 틀든
좀 이제 이 잡지 연구를 쭉 해왔던 성과 바탕 위에서 뭐를 더 좀 할 수 있는 게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런 형태의 말하자면은 그 논문들이 그 뭔가 패러다임을 좀 이렇게 바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거는 이제 좀 보면서 인상이었고, 이제 주로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은, 오늘 이제 그 표제 자체가 러시아 혁명 100주년이고, 동으로 간 러시아 혁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굉장히 발표를 쭉 제가 어제 이제 좀 읽고, 그리고 오늘 좀 들으면서 느낀 거는, 러시아 혁명도 좀 있고, 러시아 혁명도 있고, 동쪽, 이스트, 이것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100년하고 간, 이게 좀 빠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100년하고 간. 무슨 뜻이냐면은, 러시아 혁명 자체가 이제 100주년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100년이 지난 다음에 러시아 혁명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어떻게 다시 재정의할 거냐라는 물음을 암암리에 던지고 있는 표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평가가 전체적으로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단순히 이게 100주년이니까 그걸 해야 된다라기보다는 그게 99주년이든 101주년이든 아니면 심지어 5주년이든 항상 이렇게 역사화하는 작업, 그것이 흔들릴지라도 그것이 분명히 필요할 터이고, 10이나 100이라고 하는 숫자가 가지는 일종의 뭔가 신비한 힘 같은 거죠. 이런 것들이 환기시켜주는, 이런 것들로 인해서 100주년이라고 하면 뭔가 좀 거기에 또 강박 같은 게 생기기 마련인데, 과감하게 그 강박들이 없어서 좀 약간 놀랐습니다. 예. 그래서 100년이 지난 다음에 이 혁명을 어떻게 자리매김할 거냐라고 얘기했을 때, 저는 좀 어떻게 보면은 이게 실패냐 성공이냐라거나, 아니면은 이게 혁명과 국가 사이에 말하자면 모종의 기란, 그리고 결국에는 국가자본주의로 끝나고, 뭐 국가자본주의라고 얘기하든 국가사회주의라고 얘기하든 그런 것들로 이제 91년도에 막을 내리는 어떤 하나의 드라마, 혹은 오늘 발표에서도 여러분들 다뤄주셨듯이 계급이냐 민족이냐라고 하는 어떤 혁명의 추동의 어떤 주체, 이런 문제들, 이런 어떤 다이코토미라고 하는 것을 100주년 지난 다음에 어떤 식으로 우리가 종합해서 다시 한번 다른 역사적 맥락 속으로 재정의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의 물음이 제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동으로 말하자면 이제 동아시아 맥락 속에서 러시아 혁명이라고 하는 게 이 100년 동안에 어떤 효과를 가지고 있었나라고 생각해 봤을 때는, 오늘 주로 말씀해 주신, 물론 이제 북한 말씀해 주신 선생님, 김연 선생님 발표나 뭐 러시아 영화 발표는 좀 제외하더라도, 아무튼 식민지 시기만을 다루는 게 과연 능사일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왜 그러냐 하면은, 이게 전후 체제의 성립이라고 하는 것과 러시아 혁명이라고 하는 것을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경우를 뭐 예로 들자면, 일본의 경우에는 전후가 어떻게 출발을 하냐라고 얘기했을 때, 일본의 전후 헌법 전문에 나와 있듯이 굉장히 아이디얼리스틱한 베이스 위에서 이제 출발을 합니다. 거기서 아이디얼리스틱하다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은, 자국의 국가 방위를 주권적인 무력에 의하지 않고 주변에 혹은 글로벌한 이웃들에 대한 신뢰 위에서 자위를 해나가겠다, 셀프 디펜스를 해나가겠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결국엔 주권적 원리가 아니라 글로벌 소사이어티, 혹은 뭐 주체 차원에서 얘기하면 코스모폴리탄적인 어떤 그런 사유가 헌법에 녹아들어가 있는 것이고, 그 위에서 말하자면은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을 이제 구상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거 안에서 이제 얘기되는 교육, 이런 것들이 어떤 거냐 하면은, 정치를 배제하고, 그리고 정치가 극화돼서 혁명까지 가는 것을 배제하고, 굉장히 이상주의적이고 말하자면 착한, 모데스트하고 폴라이트한 주체들을 길러내는 게 전후교육의 핵심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항상 소환이 되는 것이 어떤 형상들이냐 하면은, 그 반대편에 있는 것으로 혁명가,
혹은 이제 그 식민지 뭐 제국주의 식민지 시기에 말하자면 어떤 그런 혁명가들이라거나 선동을 했던 사람들, 이렇게 노동계급의 어떤 그 교양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쭉 소환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계열 안에 궁극주의자들까지가 포함이 되는 겁니다. 못 배운 사람들, 인류의 이상을 모르는 사람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형성되는 이런 어떻게 일종의 말하자면 교양주의와 이상주의에 기초한 전후의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일본뿐만이 아니라 다른 예를 들어서 타이완이나 홍콩 같은 데서도 정확하게 되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중국보다 우리는 훨씬 더 교양 있고 이상주의적이고 인류 보편에 걸맞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냉전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자본주의 대 사회주의 혹은 혁명 대 말하는 자유주의 이런 것들이 어떤 대립이 아니라 말하자면 굉장히 뭐 이렇게 뭐 식민주의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굉장히 야만적인 사람들과 굉장히 문명적인 사람들의 대립 구도로 전후에는 성립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러시아 혁명의 100년이라고 얘기했을 때 한편에서는 말하자면 이제 사회주의적인 사상이 어떤 식으로 전유가 되느냐라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문명과 야만의 대립선이라고 하는 것이 다시금 동아시아 차원에서는 재전이 되느냐 이런 냉전적인 구도라고 하는 게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이건 하나의 예지만 러시아 혁명이라고 하는 걸로 100년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100년 자체라기보다는 100년 동안의 어떤 흐름들을 좀 큰 틀에서 프레임할 수 있는 하나의 틀거리를 좀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가 좀 가져나가는 것이 100년 이후의 러시아 혁명을 말하자면 생각하는 하나의 의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들은 전반적으로 제가 기시감이 있다라고 말씀드린 거는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은 한반도 안에서 어떤 식으로 말하자면 러시아 혁명이 전유되었나라고 하는 거에 국한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웠다라는 말씀을 먼저 전반적으로 드립니다. 두 번째 포인트로 coming이라는 거죠. 근데 이 com이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 좀 생각해 보면은 have come 일 수도 있고 have come 완료형일 수도 있고 coming 이 진행형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오늘 발표들은 전부 have come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완료형 러시아 혁명이 있었고 그게 이제 딱 와서 뭔가 이렇게 러시아 혁명이 와서 그 온 지점에서 이제 출발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는 과정 같은 거죠. 이거에 대한 천착이 좀 없었다. 커밍에 관한 천착이 없었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왜 이게 문제가 되냐라고 얘기했을 때는 이 당시 뭐 오늘 조명희 발표도 있었지만 조명희가 이제 38년도에 러시아에서 소비에트에서 말하자면 이제 KGB의 전신에 해당하는 그 사상 검열을 하는 거기서 이제 스파이 혐의로 이제 숙청을 당하게 되는데 그거를 주도했던 사람이 전후 일본 공산당 안에서 말하자면은 서기장도 역임했었던 노사카 산소라고 하는 나중에 이제 92년도가 되면은 이 사람이 이제 결국에는 스파이였다라고 이렇게 밝혀지는 커다란 스캔들이 있었는데 거기하고 연동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 커밍이라고 하는 게 왜 중요하냐 하면은 이 조명희가 망명을 했다라고 하는 단순한 사실뿐만이 아니라 이 당시에 사회주의자들의 사고방식 자체가 굉장히 말하자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트랜스내셔널하고 글로벌했다라는 거죠. 실제로 이 당시에 말하자면 일본을 경유한 공산주의자들이라고 하는 것들은 전부 미국의 커민테른 지부와 이 패시픽 차원에서의 트랜스패시픽한 커민테른의 어떤 이 서클 이런 것들을 빼놓고선 이해를 못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좀 지금 어쨌든 일본에 남아있는 자료나 미국이나 아니면은 소련 혹은 중국까지 포함해서 그런 것들에 대한 발굴들이 지금부터는 좀 연구의 새로운 패러다임 같은 것들로 좀 등장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계속해서 조선에서 쓰여졌던 만들어졌던 잡지들 이거 갖고는 정보의 한계가 너무 심하다라는 겁니다. 좀 너무 제한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게 그 두 가지가 말하자면 제가 이제 러시아 100년하고 요게 이제 빠져 있는 게 좀 전체적으로 저는 오늘 학술 대회에서 좀 아쉽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 개별적인 거 안에서 몇 가지만 한 두세 가지만 좀 인상적이었던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만 이건 제가 그냥 제가 읽으면서 굉장히 좀 흥미롭고 좀 의미스럽고 이런 부분들이긴 한데요. 별거 아니면 굉장히 트리비얼한 문제들입니다. 유승환 선생님 발표에서요. 굉장히 눈에 띄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7페이지, 벨트 7페이지 같은 데 보시면 그 뒤에 쭉 나오는데 상상적 동일시라는 말을 합니다. 근데 상상적 동일시란 무엇일까? 동일시가 아니라 상상적 동일시가 뭘까? 그래서 쭉 그 뒤에는 이제 러시아 혁명 상상이 나오는데 이 상상이 뭔지를 이게 굉장히 다용되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핵심인 것 같은데 상상이 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실험을 해봤습니다. 상상을 빼고 한번 읽어봤습니다. 되더라고요. 그래서 상상의 어떤 이 의미론적 지위가 어디에 있는가 이 글에 이걸 한번 여쭙고 싶고요. 러시아 혁명을 상상했다. 혁명을 상상한다. 혁명을 상상하는 건 좋은데 상상적 동일시를 한다. 이미 동일시 자체가 뭔가 상상의 계기일 텐데 상상하는 걸 텐데 동일시라고 하는 게 왜 상상적 동일시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셨을까? 이 부분이 좀 그거였고요. 두 번째는 최병 선생님 발표 부분입니다. 저는 이 글 전체 그냥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이 말을 굉장히 비판이론적으로 읽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 말을 비판이론적으로 읽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어떻게 보면 도구적 기술 문제를 이제 천착해 주셨던 게 이제 도구적 합리성과 일상의 차원에서 이마가 어떻게 이제 말하자면 사회주의적인 멘탈리티라고 하는 것들을 자기의 글과 말과 사유 안에 이제 전유해 가는가 그런 그 발상으로. 그래서 사실 이 30년대 라히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프랑크푸르트 연구소 주변에서 파시즘 연구를 했던 사람들 같은 사람도 이제 인용이 되는 거는 그런 까닭인 것 같은데, 저는 이마 같은 사람들을 읽어보면은 이런 게 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일본의 30년대 모더니스트를 다룬 연구들도 그렇고, 뭐 이마 같은 사람들, 뭐 이상 같은 사람들 다루는 연구들 특히 그런데. 항상 보면은 뭔가 이렇게 그 유럽의 30년대에 있었던 얘기들하고의 어떤 모종의 관계 맺기, 자기가 이제 생각하고 있는 동아시아의 30년대와 유럽의 30년대 사이에 모종의 관계를 무의식적으로 뭔가 이렇게 전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결국에는 유럽이 굉장히 선진화되어 있고 이런 사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식민성, 후진성 이런 말들이 이제 키워드로 등장하는 건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사실 가령 예를 들어서 사실 아도르노가 이마보다 훨씬 촌놈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도르노가 말하자면 프랑크푸르트 같은 데 30년대 도시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지만 경성이나 도쿄에 비하면은 거기는 도시도 아니고요, 사실은. 프랑크푸르트 같은 데는. 아도르노가 40년대 초반에, 30년대 후반에 벗어나서 40년대 초반에 뉴욕 가가지고 이제 우울증에 걸리는 지경이 되는 거죠, 아도르노가. 근데 뭐 물론 맨하튼 정도의 도시화는 아니지만 도쿄나 경성의 그 당시 어떤 도시로서의 위용이라고 하는 것들을 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비판이론가들의 어떤 그런 프레임하고 이마나 아니면 20년대 30년대에 그 도쿄에 있었던 모더니스트들의 생각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비슷한 것 같지만 굉장히 다른 지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뭐가 다르냐 하면 아도르노는 자연과 기술 혹은 자연과 문명 이라고 하는 대당이 성립할 수 있는 경험의 지평이 있었는데, 사실 이마나 그 당시의 사람들은 그게 별로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1908년도에 경성에서 태어나가지고 도시에서 사는 겁니다, 그냥. 저는 이 차이는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해요. 좀 연구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블러핑이 필요한데 좀 과장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이마한테 물어야 될 거는 기술이나 문명에 대한 물음이 아니라 자연에 관한 물음이라는 거죠. 이마한테는 제가 볼 때는 자연에 관한 물음 같은 게 경험적 지평 안에 들어와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도르노가 도구적 합리성, 뭐 이렇게 기술 지배, 뭐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비판할 때 가지고 있었던 어떤 자연에 대한 낭만적 감수성, 이런 것들이 이마 같은 사람들한테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 부분을 좀 전착해서 이 비판 이론적으로 전유를 한다라고 했을 때 어떤 식으로 이제 이렇게 가능한지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봤고요. 나머지는 뭐 더 드릴 말씀이 개별 연구들에 있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학 선생님이 좀 당황하셨을 거라고 충분히 생각이 됩니다. 너무나 논문들 텍스트들이 위주였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선생님께서 좀 다른 시각에서 이 논의들의
그 질문을 해주셔서 굉장히 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선생님께서는 이제 첫 번째로는 이제 텍스트 자료들을 이제 식민지 시기에 나왔던 자료들이 아니라 지금 발굴되고 있는 여타의 자료들, 일본, 미국, 소련의 자료들까지도 좀 포괄해서 뭔가 이 프레임을 새롭게 좀 짜는, 러시아 혁명 어떻게 볼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 개별 논의들은 선생님들께서 질의하시는 거 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따로 정리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희령 선생님께서 네. 네. 이름 순서대로 하신다길래 네. 마지막으로 들어보는데 죄송해요.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대 정희령이라고 합니다. 저는 저도 사실 이 원고를 보고 조금 당황했는데, 왜냐면 저희 전공이 역사학입니다. 역사학이고 식민지기 사회사를 전공을 해서 사실 제가 이 토론에 어울리는 사람인가 하는 의문도 있지만 사실 꼭 어울리는 사람만 오는 건 아니니까 네, 잘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는 또 어떨까라는 의미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전체적인 면에서는 선생님께서 아까 정리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냥 전체적인 인상 정도 한마디 드리고 그 다음에 강론으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영화로 말씀해 주신 그 하승우 선생님 원고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오히려 문제는 혁명적 사건과 이의 재구성 사이의 차이가 좁혀질 때 발생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지금 발표 아까 말씀해 주신 거에 같은 맥락에서 이 거리가 너무 좁지 않나, 이제는 조금 거리를 버려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저도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시간 말씀하셨는데 제가 역사연구소의 실무진으로 참가를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마침 또 매체로 보는 식민지 사상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잡지로 보는, 그리고 이거 말은 매체로 보는 사상사인데 사회주의 사상사였어요. 그러니까 이거 돈 받으려고 모스크바 이런 얘기를 안 넣고 이제 제목을 띄운 거였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좀 기시감에 들었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강론으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유승환 선생님 자리에 안 계신 건가요? 아, 계시군요. 예. 죄송합니다. 저 가려서 안 보여가지고요. 예. 그래서 유승환 선생님 발표 잘 들었고요. 제가 이제 궁금했던 건 이제 텍스트 자체에 어떤 부분이 문제다 이런 부분을 질문을 드리기보다는 이제 자료를 많이 보셨으니까 이 검열의 어떤 효과, 그러니까 복자의 효과는 무엇일까라는 부분도 좀 주목해야 되지 않나? 저도 그냥 아이디어는 있는데 이걸 어떻게 분석할 건가가 조금 문제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자료를 보다 보면 XX 뜨는 것들이 실은 보이는 것들이 또 많잖아요. 이게 분명히 사회주의라는 말일 것이다. 또 뭐 혁명이란 말일 것이다. 그러니까 뻔히 드러나는데 XX를 친단 말이죠. 근데 오히려 그게 더 시선을 끌기도 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거기서부터 검열로부터 상상이 가능한 부분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글자 수 맞춰가지고 이걸 뭐로 채울 건가. 그러니까 이게 소비자들의 다른 효과를 낳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프란스 파농이 그 알제리 혁명 그걸 다룬 거기에서 라디오 알제가 방송을 막 틀 때 거기서 이제 방해 전파를 보내는 것이 단순히 방송을 못 듣게 하는 게 아니라 못 듣는 사람들은 분명히 뭔가 나오고 있을 것이다 라고 상정을 하고 또 상상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잡지나 이런 데서 검열되는 것, 삭제되는 것들이, 그러니까 복자가 어떤 효과를 낳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많이 자료를 보셨을 테니까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좀 분석을 할 수 있을까. 저는 지금 이 부분은 참 관심은 가는데 매번 좌절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최병구 선생님 발표에서는 한 두 가지 정도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면, 1930년대 이 사회주의 계열 잡지를 보면 이 통계 자료나 사회조사를 실시를 많이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럼 그런 현상들도 그 생산성을 강조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건지, 갑자기 그런 의문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조금 문제제기인데, 중간문에 보면 여성 문제를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공과 사 얘기를 하시는데, 여성 문제를 사회 문제로 동일시해서 프레임을 짜는 게 과연 타당한 프레임인가? 라는 의문이 조금 들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인용하시는 그 소설의 중간에 보면 보통 여자였으면 어땠을 것 같냐라는 그 문구가 나옵니다. 근데 그런 문구도 그렇고, 어쨌거나 이 프레임 자체가 여성 문제를 사회 문제로 동일시해서 이것이 사부터 출발하는 공,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과연
연구자의 어떤 어젠다 세팅에 있어서 좀 타당한 건가라는 의문이 좀 들어서 그 부분에 좀 질문 드리고요. 하성우 선생님께는 제가 이제 너무 이쪽은 정말로 무식하기 때문에 궁금해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20년대, 30년대 대중이 더 많이 찾은 것은 오히려 30년대 영화를 더 많이 찾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게 사회주의 국가에서 배급과 공급과 영화를 배급, 공급, 제작하는 형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러니까 대중이 찾았다라는 것은 어쨌거나 상품으로서 팔렸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할 때 그럼 그게 자본주의 구도랑 똑같았나? 영화가 그렇게 만들어지고 공급되고 소비되는 패턴이 같았을까? 저는 진짜 몰라서 이걸 한번 질문을 드리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1930년대 역설적으로 대중들이 많이 찾았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걸 들었을 때는 개인을 묘사를 할 때, 그러니까 1930년대에는 개인의 포커스를 맞춘다면 1920년대에는 그 분자화된 대중의 포커스를 맞췄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이런 것들이 왜 그럼 대중이 자기 스스로를 그런 식으로 묘사하는 거는 안 찾고 1930년대 식으로 묘사하는 것들은 왜 찾았을까? 그럼 이거는 예술과 대중의 어떤 긴장관계로 봐야 하는 건가? 라는 의문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허민 선생님께는 일본이라는 적을 상정을 했는데 이것이 이제 계급적 사유로 전유됐다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거를 변화라고 읽었는데요. 근데 그 어떤 과정을 거쳐서 전유가 됐는지가 실은 이 본문상에는 나오지가 않아서 그게 좀 궁금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고, 또 하나는 이 망명을 도피로는 보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게 식민지기 사회주의자들의 고민이죠. 그러니까 앞에서도 그 문구를 제가 그대로 인용을 하면 민족 해방을 위한 사회주의를 추진할 것인가, 아니면 사회주의 성립을 위한 민족 해방의 단계로 볼 것인가, 요 단계에서 이제 많은 사회주의자들이 고민을 했다고 보는데, 문제는 이 말씀하신 그 작가가 일상에서 출발을 해서 그 일상이 오히려 좌절시키지 않고 사상 발생의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한 단계 도약했다고 해석을 하시면서 망명을 언급하셨거든요. 근데 이거는 현실적인 차원에서 저의 고민이기도 합니다만, 저도 일상에서 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사상이 발전을 했다. 그럼 다시 저는 일상으로 돌아와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망명을 도약으로 해석을 하신다면 저는 오히려 이게 도피가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예. 그리고 최영경 선생님께는 일단 앨런 K에 대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일단 앨런 K가 아까 모성보가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한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반동적으로 다가올 수 있어서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식민지 조선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려웠던, 그러니까 앨런 K의 그 논리가 받아들여지기 어려웠던 이유는 실은 당시 지식인 남성들이 여성 해방을 받아들이면서 여성들에게 한 이야기가 뭐냐면, 너네도 책임을 져라 였거든요. 특히 사회주의자들은 너네도 생산에 가담을 하고 너네 역할을 해야 그만큼의 사회에서 너에게 권한을 준다. 일도 안 하고 있으면서 무슨 여성 해방을 얘기하냐, 이 논리였습니다. 근데 그 사회적 분위기에서 앨런 K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참 힘든 거였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어쨌거나 지금 제가 자료 보신 것들을 쭉 훑어봤을 때 조선일보, 동아일보, 신여성 이런 것들을 사용을 했는데, 그게 과연 러시아 혁명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써서 올라갔을까? 그 텍스트들이 과연 러시아 혁명에 영향을 받은 것들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은 저는 좀 강한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특히 86쪽에 잠깐 그 마지막 문단의 첫 문장을 제가 한번 읽어보면요. 특이한 점은 직업 여성의 건강 감론은 건강론에서 과학적 데이터에 근거한 유해론으로 바뀌었으나 직업 여성 불가론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그러면 이거는 제가 읽기로는 선생님께서는 이게 직업 여성 불가론으로 갈만했다라고 했는데 안 했는 게 특이하다. 저는 이렇게 읽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이어져야 할 이유가 있나? 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었습니다. 이게 이어질 필요가 있나? 왜냐면 이들 자체가 아예 지금 앞에 나온 텍스트들이 사회주의적인 관점에서 쓰여진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갈 필요가 없는 거죠. 앨런 K의 생각처럼 갈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 보면 그 사회주의의 영향이라고 했을 때는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고 거기서 제도가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성에 대한 제도가 바뀌는 것들인데, 여기도 지금 보면 유해론이 나옵니다. 유해론이 나온 다음에 공장의 환경을 바꾸고 노동 환경을 바꿔야 된다고 가지 않고 다 개인들이 해결하는 방식으로 처방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걸어라, 맑은 공기를 마셔라. 근데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식사도 규칙적으로 하지 못하고 맑은 공기를 못 마시는 건데, 그런 식으로 처방을
한단 말이죠. 근데 사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유해론이 누가 썼고 이런 것들은 좀 분석을 해봐야겠습니다만 이게 과연 사회주의에 영향을 받은 텍스트인가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제 생각이고요. 그리고 김은정 선생님 것은 이 번역된 이 텍스트들이 혁명가들의 캐릭터들 때문에 번역이 됐을까? 그래서 골라졌을까? 라는 의문이 좀 들었고, 그 다음에 아까 이 시간이 너무 짧아서 다 설명을 못하죠. 좀 부가 설명을 부탁드리는 건데, 아까 1946년에 49년에는 코로츠 이런 것들을 많이 다뤘고, 그 이후에 50년부터 53년 전쟁기가 많이 다루어졌다. 이렇게 구분을 하셨어요. 근데 그러면 왜 이렇게 됐는가에 대한 설명이 조금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아까 그 마지막 부분에 실은 그 부분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혁명가의 초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발언권을 조금 드리면서 말씀드리면, 그 캐릭터들의 어떤 패턴 분석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좀 다르구나라는 생각은 있는데, 그게 직접적 문학 텍스트에서 어떤 식으로 재현이 되는지가 설명이 좀 안 나와서 이게 좀 살아있는 캐릭터로 좀 안 느껴지거든요. 물론 뭐 텍스트 자체가 그렇게 역동성 있는 그 텍스트는 아니겠습니다만 그래도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부가 설명을 조금 부탁드리면서 저의 토론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순서대로 한다고 해놓고 이게 또 보다 보니 정일아 선생님 옆에 보여서 네, 선생님께서 일단 텍스트의 적절성, 그러니까 이 논의의 텍스트가 적절한가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해주셨고요. 또 그 분석에 있어서의 어떤 좀 약간 문제점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주셨고요. 일단 저도 하승우 선생님의 얘기를 들으면서 약간만 덧붙인다면 참 그 대중에게 다가간다, 소위 현장으로 다가간다라는 이 대중화론이 굉장히 어쨌든 사회주의의 논리에서 핵심적이면서도 미묘하면서도 굉장히 또 그 논쟁이 가장 심한 부분이라고 저는 또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80년대도 사실은 학생들이 어떻게, 대학생들이 그 공장으로 진출할 거, 이게 옳은가 그른가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이런 논쟁도 여전히 있었고, 그 현장으로 간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저는 또 이제 이런 부분이 아까 뭐 열차를 타고 가는, 혹은 또 우리가 탈극장화 논의도 있었고, 극장에서 벗어나서 모든 곳이 일종의 그 운동의 곳이다라고, 운동의 공간이다라고 하는 이런 현장 논의도 있었고, 이런 것들 좀 선생님께서 혹시 가능하시다면 그런 부분들까지도 조금 한국적인 상황을 잘 그거를 좀 같이 설명을 해주시면 조금 더 재밌는 논의가 나중에 답을 하실 때 해주시면 좀 더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으로 이제 이영하 선생님께서 질문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아입니다. 앞에 두 선생님들 토론하시면서 되게 당황하셨다고 했는데, 저도 이 학술대 이걸 주관하는데 좀 깊이 관여를 했던 사람으로서 다시 한번 죄송함을 전하고 싶고요. 이제 카톡 그룹 채팅방에서 저는 이제 여성문학회 소속으로 이 학술대회를 준비를 했는데, 그 채팅방에서 얘기해보면 정말 이게 가능할까 싶게 정말 어렵게 해서 겨우 학술대회를 꾸리는 상태였거든요. 저희 쪽만 해도 여성문학회에서 발표하기로 했던 분 중에 처음에 기획 단계에 있었던 분 중 살아남은 분은 한 분도 없는 거죠. 그런 거죠? 한 분도 없고, 네, 결국에 다 좌절되면서 나중에 이제 다시 섭외해서 들어오신 분이 2분 계시고, 그런 상태였고, 당연히 민족문학사 연구소에서 오신 분들도 되게 힘들게 논문을 준비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서 왜 그렇게 됐을까를 생각해보면, 워낙 요즘 학술대회나 학회가 많은 것도 있지만, 저희는 되게 재밌다고 생각하고 정했던 러시아 혁명 100주년이 우리한테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온갖 학술대회가 다 비슷한 기획들을 했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그 분야에 가장 핫한 그런 연구자들을 딴 데 이제 많이 뺏겨서 저희가 섭외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었고,
그렇다고 해서 오늘 하신 분들은 그런 분들이 아니라는 뜻은 아니고, 하여튼 그래서 기시감이 들었던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또 하나 더 고백하자면, 그런 학술대회 파행에 저도 한 일조를 했거든요. 원래는 저도 발표를 하기로 했다가, 도저히 못하겠다고 했는데, 그러게 되는 거에 한 이유 중에 또, 말씀하신 그 기시감과 관련해서 이미 다 웬만한 건 다 한 것 같은 생각이 들었던 게 이제 그 발표 주제를 잡거나 이런 데에 있어서 오늘 발표하신 분들도 어려웠던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아까 김학 선생님께서 해주신 방향으로 좀 더 논의를 생각해봤으면 좋았을 텐데, 대체로는 100주년이기 때문에 당시 1917년 그 즈음에 우리 현실에서의 한국 문학은 어땠는지 이런 것들에 좀 더 다들 뭔가 얘기해야 된다라고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좀 더 넓게 생각해보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와중에도 이렇게 발표문들 완성해서 발표해주신 선생님들께 저는 존경과 감사를 표하고 싶고, 제가 어쨌든 여성문학학회 쪽에서 토론을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기도 하고 잘 모르기도 하고 해서 저는 그런 여성문학 또 젠더와 관련된 부분을 위주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섭외할 때도 사실 동으로 간 러시아 혁명에서 발표를 할 여성문학학회 회원 이렇게 섭외를 했다기보다는 그냥 러시아 혁명 또는 혁명과 관련된 젠더 뭐 이런 문제에서 논의해 줄 수 있는 분들을 그냥 섭외를 했기 때문에 그 전체 제목에 대해서는 의식을 많이 하지는 못하셨을 거예요, 발표자 선생님들이. 그리고 저는 그래서 이제 그 부분 젠더와 관련된 문제만 가지고 한 두세 가지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병구 선생님 발표에서 아까 정일영 선생님이 얘기해 주신 거는 이미 논의가 말씀하셨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 저도 이제 준비하면서도 그렇고 재미있었던 거는, 그러니까 러시아 혁명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소개를 할 때 그 부분에 대해 이렇게 좀 부정적으로 소개를 하는 제일 크게 그 이용되는 논리 중에 하나가 여성과 관련된 거나 성에 관한 거에 있어서 되게 좀 문란함 또는 뭐 성적인 어떤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가 많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그 소설들 얘기하시면서도 그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 혁명에 대해서나 여성 혁명가에 대해서 좀 성적인 부분, 성적 대상으로 다루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바가 있는데, 그런 것은 왜 일어났다고 생각하시는지, 왜 러시아 혁명을 여성과 연결시킬 때, 젠더와 연결시킬 때는 성적인 문제, 특히 그것도 좀 부정적인 문제, 또는 성적 대상화, 이런 문제로만 다루게 됐는가에 대해서 최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바가 있으면 좀 더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꼭 최병우 선생님이 아니더라도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여성문학에 관심 많으신 분들이 같이 논의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최은경 선생님 발표에서 그 모성 보호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듣다가 제가 헷갈려가지고이기도 하고 해서 질문 드리고 싶었던 게, 그 81쪽에서 모성 보호 요구와 여성 노동자의 관련성에 대한 얘기를 하실 때 기혼 여성 비율이 뭐 생각보다 노동자들 중에 많았다는 점에서 여성 노동자들의 모성 보호 요구가 미약하나마 될 수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모성 보호라는 게 이미 임신을 한 여성들에 대한 보호 또는 뭐 출산을 하게 되는 과정에서의 어떤 보호나 이런 것들도 있지만, 가임 여성들 모두에 대한 의미일 수도 있는데, 여기서 그 임신을 한 여성의 의미로 좀 더 그 좁히신 것 같고 해서, 그게 선생님의 어떤 그 규정인지 아니면 이 시대에는 그 모성 보호라는 게 임신을 한 여성에 대한 보호라는 의미로 사용됐다는 것인지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해 주는, 당대의 그런 담론들을 위주로 해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이 김은정 선생님 발표에 대해서도 뭐 여기서는 그렇게 중요시하지 않은 거였지만 역시 그 젠더 문제와 관련해서 하나 질문 드리자면 94쪽에서 얘기해 주셨던 그 무지개라는 소설이 이제 여류 작가가 썼다고 했는데 전 사실 북한 문학을 잘 몰라서 그러기도 하는데요. 여기서 이 주인공의 이런 모습, 그 올레나라는 여성이 그 끝까지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빨치산의 비밀을 지키는 이런 과정에서 보인 여성 혁명가의 그런 재현 방식 이런 것들이 가지는 특징이나 의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기서는 그렇게 중점적으로 다루진 않으셨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도 재밌게 논의해볼 만할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한 선생님 생각 같이 얘기해봤으면 합니다. 이 정도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영하 선생님 일종의 주최 측의 방어가 한 차례 설명이 있었고요. 사실은 저는 근데 김항 선생님의 질문은 사실 우리 학술대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마 모든 학회가 공통적으로 느끼는 어려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특히 이영하 선생님께서 저희가 사실 여성문학회라고 하는 거에 걸맞지 않게 사실 젠더 논의가 너무 없는 것에 대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여성학회에서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되는 지점들이 아닐까. 그리고 요새 조선희 씨의 새 여자가 나와서 또 많은 논의들 소설에 또 상도 받고 그렇죠. 예, 그래서 주세죽이나 새로 이제 여성 사회주의 여성 운동가들의 소설화가 이루어지고는 있는데 사실 주세죽이나 이런 사람들은 또 상대적으로 사회주의 여성 운동가들 중에서 그나마 좀 알려진 허정숙이나 이런 사람들은 좀 알려진 사람들인데 그 외에는 또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도 아직은 저희가 발굴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또 많지 않은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영하 선생님께 주로 젠더 논의 쪽에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는 한마디만 덧붙인다면 최은별 선생님한테 87쪽에서 마지막에 모성보호에 대한 식민지 여성 담론의 어떤 한계를 드러낸다라고 하셨는데 저는 사실 쭉 앞에 보면서는 히라츠카의 논의도 식민지 담론하고 크게 다르지 않게 이쪽에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선생님께서 이렇게 쭉 쓰신 부분에서 보는데 이게 왜 식민지 여성 담론의 한계를 보여준다라는 결론을 내리시는지에 대해서 약간의 의문이 들었습니다. 사실 선생님께서 어느 부분 마지막에 어떻게 일본에서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는지를 끝까지 얘기는 안 하셨기 때문에 선생님이 나름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셨기 때문에 이 제국과 식민지는 달랐다는 건지 아니면 제국과 식민지 사이 여성 담론의 한계는 제가 보기에 동일한 것 같은데 오히려 어떤 부분에서는 그 부분에 선생님이 어떻게 왜 이런 결론을 내리셨는지에 대해서 약간 궁금한 지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저희 토론하고요. 나머지 저희 발표자 선생님들께서 너무 길게는 하시지 마시고요. 예, 답변에 필요한 답변 해주시고 플로어에서 다시 질문을 좀 받는 형태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승환 선생님부터. 감사합니다. 예, 아무튼 두 가지 질문을 받았는데요. 먼저 김항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상상적이라는 말을 붙인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면, 물론 제가 글을 워낙에 급하게 써가지고요. 개념들의 설정들에 있어서 부정확한 부분이 굉장히 많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상상적 동일시라는 말보다는 아까 김항 선생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상상이라는 말이 너무나 많이 나오는 거, 상상적이라는 말 말고 상상이라는 말이 너무나 많이 나오는 게 사실은 지금 제가 아직 논의가 잘 정리가 안 됐구나를 좀 실감하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상적 동일시라는 말을 쓴 건 당연히 정신 분석학적인 개념들을 좀 염두에 둔 거고요. 그러니까 소비에트 러시아에 대한 상상이 근본적으로 오해의 메커니즘에 기반을 두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일종의 상징적 질서, 그건 검열이고 치안 당국의 권력이고 이런 게 개입되는 순간 묘하게 자기 자신을 변화시켜야만 되는 어떤 그러한 상황들. 예컨대 카프 문학 연구, 그러니까 카프 비평 연구에서 굉장히 많이 인용되는 자료 중에 하나가 제1차 카프 검거 사건 때 김기진하고 안막이죠. 이 두 명이 이렇게
붙들려 가가지고 거기에 그 경찰 조서를 써야 됐던 그런 대목들이 있습니다. 그 조서 내용이 이제 번역이 돼가지고 그 임규찬 한기영 선생님이 편집하신 그 캄프 비평 자료집에 실려 있는데 거기를 보면은 그러니까 김기진과 안막이 나는 사회주의자지만 그 실질적으로 소비에트적인 것을 지향하는 혁명운동가는 정말로 관계가 없는 순수한 문학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이렇게 자기 자신을 변명해냈던 상황 이런 것들과 좀 관련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이 27년에서 29년 사이에 그 캄프 비평가들이 그 소련에 대해서 접근할 때 그것을 어떤 표현으로 할 수 있는가 굉장히 고민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이 사람들이 그 소련의 실상이라는 걸 정확히 파악했나? 가령 이제 최병호 선생님의 발표문 제일 첫머리에는 이호석의 작품들에 대한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호석에게 있어서는 그건 사실은 실상의 소련과 정말로 거리가 먼 유토피아적인 어떤 것에 불과하고 아무렇게나 좀 심하게 얘기하면 아무렇게나 자기가 의미를 부여하는 거고 자기가 보고 싶은 걸 소련에서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인가 아니면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렇게 소련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건 틀림이 없는데 그 사람들이 소련을 바라보는 감각을 지금 어떤 식으로 표현하는 게 좋을까? 제가 지금 그걸 아직 잘 감을 정확히 못 잡아가지고 계속해서 상상이라는 말을 반복하는 수준에서 지금 글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제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정일영 선생님께서 그 복자의 효과 그리고 복자로부터 상상이 가능한 부분들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일단 1차적으로는 당연히 어떤 맥락들을 알고 있는 독자에게 있어서 약간의 복자들은 오히려 그것이 무엇인지를 쉽게 추측할 수 있고 대표적인 이제 레닌 같은 거겠죠. 레닌이라고 거의 다 지우고 있는데 레닌이라고 누구나 다 알 테니까 그러니까 이제 직접적으로 거기에 들어가는 기호가 어떤 것인지를 이제 환기할 수가 있을 테고요. 동시에 오히려 그것들을 강조하는 느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건 되게 1차적인 거고 사실은 저는 그거보다 좀 더 2차적인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컨대 제가 인용한 것 중에서요 9페이지 별지 9페이지에서 제가 인용하고 있는 박영의 글은 저로서는 저 복자의 내용을 추정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이런 복자 같은 경우는 이제 글자 수가 맞으니까 최소한 추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10페이지에 인용하고 있는 그 두 번째 인용문 그 이마의 그 김기진에 대한 비판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되게 많이 나오는 경우인데 몇 행 양, 몇 행 삭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들 있잖아요. 이 경우에는 저는 그런 1차적인 수준에서 어떤 직접적인 기호들의 어떤 추측 이런 것들은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것들이 나름대로 의미를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건 이제 이마가 김기진을 비판하는 방식에서 굉장히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복자의 세계 속에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내가 너희들 앞에서 드러낼 수는 없지만은 이 복자를 표현하게 하는 어떤 검열 당국의 체제의 바깥에 놓여있는 무엇인가가 분명히 존재한다. 그리고 내가 전하는 메시지는 그 바깥에 놓여있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는 효과가 있는 것 같고 사실은 김기진이 그 이마가 김기진에 대한 비판이 이렇게 복자로 점철돼가지고 정작 이제 이마는 무엇으로 이렇게 김기진을 비판하는 것일까를 논리적으로 재구성할 때는 그건 굉장히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이마가 김기진을 비판하는 의미와 같은 것들을 명확히 할 수 있는 것들은 그 복자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의미와 효과가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유수아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최병호 선생님, 네, 하실까요? 네. 저는 뭐 한 2개, 3가지 정도 질문해 주신 것 같은데, 먼저 김한우 선생님 질문은 뭔가 숙제를 받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되게 큰 것 같아요. 특히나 아까 이마 관련해서 이제 이마가 자연이라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있었던가. 그쵸, 그 말씀 듣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사실 처음부터 많이 알려졌다시피 이제 모던 무이로서의 그런 삶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미 그런 것들 속에서 노출되었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그 어떤 일상에 대한 감각 혹은 그 근대 이전, 그러니까 기술 지배 사회가 도래하기 이전의 사회라는 것에 대한 이마의 감각이란 무엇인가? 사실 지금 딱 떠오르는 것은 어떤 이마의 전통에 대한 논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떠오르긴 하는데 지금 그걸 잘 설명을 좀 제가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 부분은 제가 좀 더 살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정일영 선생님 크게 보면 2가지 질문 텐데 통계조사
혹은 사회조사소에 대한 질문을 하셨잖아요. 그쵸, 이제 그게 뭐 20년대 중후반부터 이제 그런 통계들이 많이 인용이 되긴 하지만 이제 30년대 가면 그게 훨씬 비중이 훨씬 압도적으로 막 되게 많이 등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냥 그런 감각들인데 저는 근데 이제 물론 그거는 기존의 논의에서 어떤 과학적 사회주의 어떤 혹은 현실에 대한 과학적 인식의 측면에서 설명이 되어 왔는데 이제 저는 제 관심사는 이제 그런 과학성이라는 이름에 가려져 있던 어떤 그런 지점, 과학적이지 않지만 오히려 지금 우리는 그런 과학적이지 않은 것에 조금 더 그 상황에서는 좀 더 주목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아까 여성 문제를 사회 프레임으로 접근하는 게 적절한가라고 이제 문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좀 글을 잘못 쓴 탓이겠지만 제가 그 문제를 사회 프레임으로 접근하고자 했던 것은 아니고요. 이제 사회 프레임으로 접근했던 당대의 그런 논의들에 대한 비판을 이제 나름의 방식으로 던지고 싶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앞쪽에서 이제 계속 제가 생산 문제를 계속 길게 거론을 하면서 근데 이제 그렇게 식민지에서의 그런 논의들 속에서 이만한 한설례 같은 몇몇의 사람들이 한편으로는 그런 어떤 생산의 문제로 수렴되지 않지만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들이 이제 나오는데 그런 어떤 전환을 볼 수 있는 좀 하나의 계기로서 이 지금 여성 문제 혹은 연애나 좀 더 포괄적으로 보자면 연애나 사랑의 문제까지도 한번 이야기해 볼 수 있겠다 이제 그런 맥락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영하 선생님 사실 제가 그 파트는 제가 막 젠더에 대해서 깊게 공부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막 깊은 뜻을 갖고 쓴 건 아니고요. 근데 제가 거기서 주목했던 거는 이광수가 그렇게 재현했던 거는 한편으로는 이해는 가요. 왜 이광수가 그런 방식으로밖에 썼는지. 근데 제가 이제 문제 제기하고 싶었던 건, 근데 그거에 대해서 뭔가 되게 기분이 나빠갖고 이기영이 또 이 변절자의 아내를 쓰는데, 제 질문은 왜 근데 이기영은 그렇게밖에 못 썼을까? 뭔가 이광수를 비판하고 싶었다면, 훨씬 더 세련되고 뭔가 좀 더 그 혁명의 어떤 문제의식과 좀 살릴 수 있게 쓰지도 않았는데 왜 그렇게밖에 쓰지 못했을까? 라는 이제 질문 속에서 이제 그 시기 갖고 있는 어떤 한계들, 남성사회주의자들이 갖고 있었던 공통된 한계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써봤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뭔가 민족이나 계급의 논의로 우리가 이 조선에서 혁명에 대한 문제의식을 수렴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제 그렇지만 거기에 이제 생산성의 문제가 또 이제 사실은 되게 결부가 되지만 한편으로는 그러지 않았던 어떤 지점들 그것이 이제 좀 더 중요한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런 얘기들을 좀 해보고 싶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승훈 네. 예. 그 토론을 잘 들었습니다. 정일영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신 20년대와 30년대 영화 제작 배급 수용의 그런 과정들이 어떻게 달랐는가? 사실은 제가 이 러시아 영화를 이렇게 아주 잘 아는 사람은 아닙니다. 이게 이제 올해 막스 코미날레에서 발표를 했었던 것이고,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혁명과 영화라는 주제로 이제 제가 준비를 했었던 것이고요. 이번에 이제 완전히 잊고 있었다가 이번에 이제 여성주의적인 관점에서 러시아 혁명에 대해서 좀 발표를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원고를 쓰다 보니 좀 그런 게 있었는데요. 일종의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던 그런 이 20년대와 30년대 간의 어떤 그런 이 수용의 어떤 차이는 사실은 제가 정확히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앞으로 좀 연구를 좀 하고 싶고 좀 해보고 싶은 그런 과제로 제가 좀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를테면은 아까 인물에 대해서는 제가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를테면은 20년대 에이젠슈타인의 영화들이 굉장히 어떤 유동적인 어떤 대중의 흐름들을 좀 그렸다면 30년대 같은 경우에 아까 차파예프 얘기를 하기도 했지만 어떤 개별적인 인물에 좀 초점을 맞추면서 그랬었다. 그런데 대중의 호응이 많았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게 사실 이제 영화마다 일종의 어떤 이 말걸기의 어떤 양식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카메라와 관객과 일종의 어떤 인물의 어떤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혹은 더 제4의 시선이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쨌거나 고전 할리우드 시네마의 어떤 펑션 중에 하나는 카메라와 관객의 시선을 지우면서 인물의 시선을 굉장히 중점적으로 부각시키는 그런 과정들이거든요.
그런 과정들이 사실 어떤 역동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고 굉장히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앞으로 전진하는 듯한 어떤 그런 느낌들이 좀 있죠. 일종의 환호나 희열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일종의 소비에트 영화이긴 하지만 30년대 소비에트 영화는 어떤 면에서 본다면 고전 할리우드 시네마하고 좀 유사한 메커니즘을 좀 공유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그 아까 공임순 선생님께서 이제 질문해 주셨던 것처럼 그 오늘날 이제 일종의 어떤 그런 이 인민에게 혹은 민중에게 카메라를 가져가는 것이 어떤 의미를 띠고 있는 것인가, 어떤 시의성을 띠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제 거의 스마트폰 시대이기 때문에 생산 수단의 거의 급진화가 거의 이제 완료됐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실제로 예전처럼 어떤 인민과 민중에게 카메라를 가져간다는 것 자체는 이제 더 이상은 유효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종의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그렇게 이제 예전에는 기록 자체가 굉장히 중요했었던 그런 것 같습니다. 아카이빙의 그 유무 여부가 굉장히 중요했었던 것이라면 지금은 아카이빙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지만 그 아카이빙된 기록들과 다큐멘터리를 어떻게 재배치하고 어떻게 편성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또 다른 차원의 어떤 지식의 배열이랄까, 어떤 지식의 재구성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차원의 좀 문제가 좀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를테면은 좀 다른 차원의 얘기긴 하지만 베테랑의 마지막 장면에 좀 여전히 좀 생각이 많이 나는데 황정민하고 이렇게 누굽니까 거기서 그 마지막 결투 장면이 있는데요. 사람들이 다 스마트폰을 이렇게 다 펼치고 있죠. 그때 황정민이 경찰이고 형사인데 무력을 행사하지 못하거든요. 그건 그만큼 이제 우리 시대의 그 아카이빙의 기능이 굉장히 강조됐다는 것인데 중요한 건 이걸 좀 어떻게 볼 것인가의 문제, 그 다음에 그렇게 기록된 그런 다큐멘터리를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떻게 재편할 것인가의 문제가 좀 중요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하나는 또 좀 다른 얘기긴 하지만 이를테면 20년대 소비에트 영화들 중에서도 섹슈얼리티를 다룬 거는 사실 좀 굉장히 보수적인 그런 측면이 좀 있었습니다. 이를테면은 에이젠슈타인의 옥토버 같은 경우에도 약간 이런 게 있죠. 이를테면 그 적군의 그런 형상 같은 것들은 굉장히 에이섹슈얼한, 무성적인 차원에서 그려진 경우가 많았고, 그 다음에 그 수비대 같은 경우는 여성 군인들이 많이 있었는데 굉장히 일종의 어떤 레즈비언이즘 같은 것들이 많이 보여졌거든요. 그래서 심지어는 에이젠슈타인 같은 굉장히 레디컬한 어떤 그런 감독도 20년대 영화를 만들었을 때 섹슈얼리티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굉장히 좀 그런 식의 정형화된 어떤 그런 묘사가 있었다는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사실은 20년대에는 그러면 전적으로 다 영화들이 전복적이고 30년대는 다 전적으로 개방적인 것이 반동적인 것인가, 그것도 아닌 것이 일종의 프로프킨의 어머니 같은 영화도 20년대에 만들어졌던 것인데 그때도 사실 보면 굉장히 개별적인 인물들을 강조하는 그런 흐름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이게 어떤 그 시대를 구분으로 해서 어떤 시대는 이렇게 됐고 또 다른 시대는 이렇게 됐다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흐름들과 여러 가지 어떤 조류와 계열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떠한 계열들이 좀 더 우세한 어떤 그런 것들을 형성하고 있는 것인가가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아승호 선생님 감사합니다. 허민 선생님. 네. 네, 우선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정일환 선생님께서 두 가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종영이가 민족의 문제를 계급적으로 전유를 하게 되었는데 이제는 그러한 과정이 어떠한 계기와 원인들에 의해서 그러한 과정을 거치게 되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서술의 필요를 말씀을 해주셨고요. 두 번째는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어떤 주의자가 맞붙이는 어떤 일상 속의 좌절 같은 것들이 어떻게 이 망명에 대한 상상으로 도약할 수 있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역시 그렇게 두 가지 점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제가 좀 단상의 수준의 글이라서 추후에 혹시 이걸 이렇게 하게 된다면 어떤 부분에 있어서의 서술이 필요한지를 굉장히 적확하게 짚어주신 질문이라는 거에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제가 사실은 좀 인상적인 차원에서만 좀 이 질문에 대해서 답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 러시아 혁명에 대해서 발표를 해라라고 제안이라기보다는 명령이 왔는데 제가 처음에는 저는 그게 안 되겠다고 했는데 이제 강제로 그렇게 하게 되면서 제가 핑계 대려고 하는 건 아니고 제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이 논문을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당장에 무언가 러시아 혁명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어떤 저의 역량과 어떤 그런 등등의 문제들 때문에 사실은 좀 좁혀서
조명을 봐야겠다는 생각을 문득 했던 거죠. 왜 그러냐면 조명이 하면 아무래도 소년의 만명을 한 좀 되게 열한대가 유일하지 않나요? 그 작가고 실제로 당대 이 회고를 보니까 뭐 오늘 이번에 인용한 한설야의 회고를 보니까 뭐 조명이가 어느 날 사라졌는데 소련 갔는지 몰랐다라고 이렇게 하여튼 좀 뭔가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조명이 소설을 조명의 단편을 시간적인 그러니까 발표된 순서대로 새삼 좀 다시 읽었는데 읽다 보니까 크게 좀 두 가지 점이 저한테 좀 강한 인상으로 남았었습니다. 첫 번째는 조명희의 소설은 제가 사실은 뭐 어떤 소설가가 연대기적으로 자기 소설을 써 나가는 과정에서 뭐 어떤 좀 내용이나 좀 수준이 또 심화되거나 원숙되어진다라는 그러한 서사를 그렇게 믿고 싶지는 않은데 한 가지 되게 중요한 인상 같은 것 중에 하나는 조명희의 작품은 굉장히 자신이 공부한 과정이 굉장히 충실히 좀 반영되어 있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자신의 공부의 과정이 들어가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는 거죠. 그게 사실 이러한 인상을 받게 된 여러 계기 중에 하나는 이 조명희를 회고하는 회고하는 그 방식들에 있어서의 어떠한 특징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조금 느껴졌는데 이 조명이라는 이 사람이 예를 들어 어떤 자신과 그 회고하는 사람과 도대체 초기 카프부터 어떠한 공부를 해 가면서 더더군다나 그러한 공부를 해가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창작 방법과 그 공부, 그 이론을 어떤 방식으로 적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토론을 끊임없이 치열하게 해왔다라는 그러한 기억들 같은 것들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은 사실은 한편으로는 그렇게 되면 소위 말하는 뭐 막수주의든 레닌주의든 혹은 ML100원 자신이 공부한 혹은 사상이나 이념에 침륜된 문학으로 소위 말해서 좀 기계적으로 이렇게 도입된 그런 작품으로 나아갈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은 또 그런 것 같지는 않고 그러니까 오히려 자신이 공부한 것들이 어떠한 국면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계속 이렇게 직면을 하고 근데 그러한 사실로부터 자신이 이제 취해야 될 어떠한 과정, 뭐 입장이라든지 과정이라든지 혹은 그 안에서 확보해야 하는 어떠한 전망을 보려고 하는 굉장히 그러한 좀 치열한 고투 같은 것들이 좀 느껴지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많이 생략을 했지만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사람이 이제는 당장 내가 일상 속에서 마주한 어떠한 나에게 좌절을 하는 나를 좌절시키는 그 여러 가지 이유 중에 뭐 대표적인 빈곤이고 이제 그러한 빈곤의 어떤 원인을 막 이런 식으로 막 밝히는 곳에서 마주한 여러 가지 사실은 되게 다양한 형상의 어떤 적들 중에 일본이라는 적을 문제에 초점화를 제가 이제 시켜서 뭐 이런 식으로 좀 단순화시켜서 했는데 근데 이 문제는 그 두 번째 질문하신 부분과 되게 연동되는데 제가 조명희의 소설을 읽으면서 두 번째로 받았던 인상을 잠깐만 말씀드리면 조명희는 초기 작품부터 굉장히 좀 글로벌하게 살려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초기 작품인데 가령 농촌이 너무 가뭄이 극심해서 너무 힘들어요. 그랬더니 그 무슨 어디죠? 그 동네 주민 마을회관 같은 데서 주민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아이고 너무 힘드니까 저기 뭐 일본으로 갈까? 저쪽 중국 뭐 저기 뭐 간도로 갈까? 하여튼 뭐 연해주로 갈까? 이런 식의 얘기를 농촌의 주민들이 너무나도 아무렇지 않게 대화하고 있는데 저는 그 아무렇지 않게 얘기한다는 그 감각이 좀 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좀 얘기가 길어져서 그런데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선생님께서는 이런 표현을 써주셨죠. 그러니까 일상에서 어떻게 좌절을 했는데 이제는 그것으로부터 혹시라도 뭔가를 얻었다면 다시 일상으로 복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상부터 멀어지고 그것은 사실상 도피 아니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도피할 일상이 이제 일상을 상실한 상태에서 이제는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무렇지도 않게 일본으로 가자, 뭐 절로 가자, 뭐 어디로 가자라고 이 사람이 아무렇지도 않게 대화를 할 때 그 아무렇지도 않게 쓸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사상이나 혹은 담론적인 배경이 굉장히 저는 강하게 환기되는 장면이라고 생각을 했고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서술이 들어갔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말씀해 주신 바대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미진하고 건너뛰고 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이렇게 되었습니다. 예, 이거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무슨 변명하는 것 같은데. 예, 아무튼 제 인상이 그랬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혹시 기회가 되면 추후에 보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허미 선생님이 말씀이 길어지셨습니다. 아무래도 어떻게 조명이 논의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까지 그 입장이 정리가 이제 되지 않는 데서 오는 사유가 아닐까 앞으로도 고민을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최영현 선생님 네, 뭐 질문을 굉장히 좀 많이 허위치는 질문들을 좀 많이 받아서 아까 역시 함부로 발표하는 게 아니었다. 아니 이 논문을 준비를 거의 2주 만에 했거든요. 저는 주제랑 이게 다루면서 좀 많이 정신이 없어서 이게 좀 의미 자체가 설렜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이게 역시 질문에서 드러나는구나 생각을 했고 어쨌든 이게 변명이 되면 다시 한번 저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질문 네 가지 받은 것 같은데요. 정인현 선생님이 이제 LNK 관해서는 사실 논의가 예전에 학회에서 많이 있다는 생각은 좀 안 들더라고요. 저는 이제 다시 찾아봤을 때. 그리고 그래서 그런 식의 생각을 하고 계신지는 지금 처음 들었고요. 근데 일단은 이 사회주의자의 영향을 받은 텍스트인가에 대해서 어쨌든 이 사회주의 진영에서 중요하게 받아들였던 텍스트라는 생각은 저는 하고요. 그 박원희의 사례에서도 얘기를 했듯이 직접 알게했던 사람이, 그러니까 그 중에 이게 언급했던 사람을 제가 분석한 건 아니지만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거기다가 이제 사실 그 스웨덴에서도 이 LNK의 논의를 받아들여서 스웨덴의 사회민주당이 주요하게 여성 정책을 펼치는데 이제 주요한 이데올로그로 이 사람이 작동했던 게 있었고, 그래서 그게 러시아 혁명이냐 사회주의냐라고 하면 또 그렇게 꼭 구분되는 거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그 식민지 여성들, 그 남성들이 이제 식민지 여성도 참여하려면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LNK 논의가 만약 확산이 안 됐다라는 평가에 대해서는 LNK 논의가 그렇게 보기에는 굉장히 사회주의 여성들한테는 좀 많이 대표적인 논자로 정리가 되어 있었고, 그래서 그게 안 된 것 자체가 남성들의 그 인식이라기보다는 저는 전반적으로 이 LNK 논의라는 게 되게 식민지 현실에서 좀 많이 떨어져 있는 그게 제가 그 뒤에 이제 공인 선생님 말씀하시는 뭐 식민지냐 제국이냐 이 차이에 대해서 저는 이제 이게 사실 뭐 일본의 이 히라축구랑 비슷한 논의는 사실 그 부분 되게 동의를 하는데 식민지 조국의 그 개념을 제가 명료하게 제가 개념화를 적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근데 그 이론의 종주국이냐 아니면은 그거를 수용한 쪽이냐 약간 그 개념에 훨씬 좀 가까웠어요 지금. 그래서 LNK 논의도 그러니까 서구와 사회주의 어떤 본국에서 얘기했던 논의가 어떻게 경유하면서 어쨌든 수입된 건데, 히라축구도 수입을 했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박원이나 등등 이렇게 수입을 했을 때는 또 다른 어떤 개념을 어떻게 전환되는가, 이게 좀 더 자세히 제가 논의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 시간 관계상 되지는 못했는데, 어쨌든 그 개념에서 식민지 모성보호라는 어떤 개념이 탄생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게 식민지냐 뭐 이런, 혹은 뭐 수용국의 논의냐 뭐 이렇게 하면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동인 선생님 질문까지 제가 한꺼번에 이렇게 답변을 좀 드린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그 정현 선생님 질문 중에 이제 이 여성 직업 불가론으로 그건 사실 좀 오독을 하신 것 같고, 제가 쓸 때 이 개념은 첫째로 이제 직업 여성이 가능하냐 마냐의 논의에서 처음에 1920년대 여성이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까? 뭐 아니냐는 논의에서 되게 그런 식으로 여성은 직업을 갖지 않는 게 좋습니다. 뭐 모성애 차원에서 뭐 이런 어떤 논의들이
이제 남성들이 주로 많이 했기 때문에 저는 그 아까 정윤 선생님 말씀 좀 이상하다는 생각 좀 했는데 남성들이 그런 얘기도 하고 되게 불가론으로 20년대 분위기처럼 이제 과학적인 어떤 데이터까지 등장했으면 불가론으로 갈 가능성이 되게 있겠다라는 판단을 했는데 사실 그렇게 가지는 않았다라는 앞에 제 판단이 이제 생략이 됐던 거죠. 그래서 그게 사회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불가론이 됐던 거냐. 사실 그렇게는 될 거 없을 것이고, 남성 지식인, 어떤 지식인 계층의 전반적인 논의 가운데서, 불가론으로 될 수도 있었는데, 사실은 그렇게 되지 않고, 오히려 여성들이 이제 직업 전선에 훨씬 자신 건강을 잘 하면서 이제 참가하는 방향으로 이제 갔던 건데, 결국 이제 40년대 때는 이제 일본에서나 뭐 중국에서는 거의 노예 상태로 이제 여성을 착취하는 구조로 이제 이어졌던 건데, 그러니까 이 갭이 사실 좀 잘 볼 필요는 있고 어떤 담론은 어떻게 작동했고 어떤 담론은 어떻게 작동했는지 좀 잘 보면 좋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런 어떤 개념으로 불가론으로 갔던 곳은 이제 나치 쪽에서는 이제 건강 얘기를 하고 여성은 부적합하다 이 어떤 기본적으로 되게 하이 클래스 특히 직종에서는 되게 부적당하다의 어떤 그런 얘기도 굉장히 잘 될 수도 있었는데 한국은 그렇지가 않고 일본도 조금 다르긴 하지만 다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점을 좀 얘기를 하고 싶었고요. 이렇게 설겁게나마. 그리고 이영하 선생님 질문에서는 이제 기혼 여성이 임신한 여성에 대한 보조냐 물론 그렇지만은 않고 근데 이제 한국에서 이제 얘기됐던 가장 이제 소련의 그 제도에서 제일 많이 얘기됐던 게 이제 유급휴가거든요. 임신한 전후에 이제 한 사람들이 당장 그 받을 수 있어야 된다. 그 노동에서 좀 권리 보장돼야 된다. 거기다 그게 이제 근로의 강령에도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어떤 핵심적인 의제이긴 한데 그게 가임 기능 여성으로 가는 것 자체는 이제 30년대 의학 논의에서 이제 주로 가임 기능 논의로 이제 많이 흘러가는 것들이 있고 그 전에는 이제 여성의 노동권 차원에서 뭐라고 해야 돼 전체적인 그 보장으로 출산 휴가 보장으로 가는 것인데 제가 궁금했던 건 이 출산 휴가 보장이라는 게 얼마나 현실성이 있는 요구였냐라는 것이 사실 좀 궁금했었는데 찾아보니까 현실성이 있겠다라는 그게 있었기 때문에 모성보 그래서 그 당시에 뭐 임신한 여성에 대한 보호가 모성보호의 전부냐라면 물론 그렇지는 않을 텐데 어쨌든 상징적인 보호라고 한다면은 그건 임신한 여성에 대한 보호였을 것이다. 그리고 가임 기능에 대한 어떤 얘기는 사회주의에서의 상징적 보호라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그 다음에 의학적인 담론에서 포커싱했던 것들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김은자 선생님. 질문 주셔서 감사하고요. 일단 그 정희정 선생님과 이영하 선생님이 하신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기 전에 아까 김학 선생님께서 언제까지 20, 30년대 잡지를 계속 다룰 것이냐 이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이제 반면을 하면 저는 안 다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할 생각도 없는 게 제가 이제 북한 잡지를 이제 북한을 아우르기 위해서 이제 그 문학사를 쓰기 위해서 그러니까 저 책을 다 읽으려면 제가 언제까지 살아야 되느냐고 계획했더니 102살, 아까 일주일에 한 권씩 읽는 것을 그러니까 월간지 하나를 쳐서 102살까지 살아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까지 살 자신도 없고 살고 싶지도 않고 그래서 일단 그 잡지에 대한 부분들은 포기를 했는데 솔직히 그러니까 역사를 전공하시는 분이나 사회학을 전공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그런 어떠한 백그라운드가 탄탄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좀 식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도 어떠한 한 시기에 대해서 어떠한 시대 배경을 알지 못하면은 못하거든요. 근데 역사책 같은 경우에도 그것이 저는 객관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쓰는 상당히 주관적인 게 역사책이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담론들을 읽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저는 잡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역사를 판단하는데 기준이 한 세기라고 했을 때 아직까지 저희에게는 20년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저는 유효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좀 더 쉽게 논문을 쓰기 위해서 잡지 연구는 그 다른 분들은 식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 국문학자들을 위해서 잡지 연구는 계속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정일영 선생님께서 이제 질문하신 부분인데 이 두 질문 다 좀 그러니까 특히 두 번째 캐릭터 분석에 대해서는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얘기라서 일단 될 수 있으면 짧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첫 번째 질문이 1949년과 1949년서부터 1946년부터 1949년까지 그리고 1950년부터 제가 1953년까지로 제가 나눴던 이유가 뭐냐면 러시아에서 그 조서 문화협회에서 나온 그 자료들이 그러니까 1957년도까지 이제 잡지가 있기는 한데 문학 작품 같은 경우에 단행본으로 나와 있는 것들을 구할 수 있는 게 한국 전쟁 시기까지입니다. 46년서부터. 그래서 거기까지 이제 그것을 구해서 읽었는데 그것만 가지고 제가 일단은 코로즈와 그러니까 46년서부터 49년까지는 러시아 혁명기와 코로즈 그러니까 이게 중심으로 돼 있고 50년서부터 53년까지는 그러니까 독소 전쟁 이게 중심으로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는 그게 노획문서에 한정돼서 한 거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다루기가 저도 좀 애매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김대에 있는 이제 그 소장되어 있는 문학 리스트하고 이제 그런 것들 그리고 통일부 자료센터 하버드대에 이제 가 있는 그런 것들을 전부 다 그 목록을 그러니까 비교를 했는데 없어요. 그러니까 이 노획문서가 또 상당히 좀 그 비어있는 공간을 좀 채우고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것을 이제 제가 이제 설명을 이제 드리자면은 제가 왜 그렇게 이제 49년도에는 왜 그것만 됐을까라고 했을 때 1946년도부터 이제 49년도까지 러시아 혁명기와 코로즈 소설들이 많이 번역됐던 이유는 저는 어떻게 보냐면 1946년도에 북한에서 토지개혁이 그러니까 3월달부터 이제 28일 동안 진행이 돼가지고 토지개혁이 실시가 되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한국전쟁 이후에 농협동화가 진행이 됩니다. 근데 그 노획문서들을 보면요. 1949년도, 48년도 노획문서들 중에 그 북극성 뭐 코로즈를 뭐 본받자라는 뭐 이제 러시아의 코로즈를 본받자라는 그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선진적인 문화처럼 그러한 뭐 자담회라든지 간담회라든지 그런 문건들이 상당히 많이 발견이 됩니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은 그 농업동화로 그러니까 그 전환이 되는 게 한국전쟁 때문이라고 맨 처음에 생각을 했거든요. 이 문건을 보기 전에는. 근데 북한은 이미 한국전쟁이 아니었더라도 언젠가는 코로즈를 염두해주지 않았을까. 근데 한국전쟁 때문에 좀 더 빨리 좀 앞당겨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했어요. 그리고 혁명기와 관련된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1946년도에 이제 북한이 가장 먼저 해야 될 부분들이 뭐였냐면은 공산주의 인간형의 모델들을 빨리빨리 이제 그 북한 인민들에게 교양을 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그런 어떤 기록들, 문헌적 기록들을 보면은 장편 소설을 쓸 수 있는 사람이 10명도 안 됐다고, 6명도 안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랬을 때 가장 그 합리적인 방법이 러시아 소설들을 선별을 해서 보여주는 방식인데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서 이제 번역되어 있는 것들로만 이제 한정해서 봤을 때 솔직히 저는 이제 그런 소설들이 상당히 많을 줄 알았거든요. 막 그 러시아 이제 볼셰비키를 다룬 소설들이 많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런 소설들이 없고 볼셰비키에게 영향을 받아서 자라나는 인민들의 모습들이 상당히 많았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떤 집단주의의 모습들, 그러니까 어떤 개인적인 혁명가보다는 집단주의를 이제 구현하고자 하는 어떤 북한의 이제 목적이 조금 드러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1950년부터 53년까지는 북한이 전쟁 시기였기 때문에 그 독소 전쟁 시기에 그 인민들이 어떻게 투쟁을 했는가. 그러니까 전방에서의 그런 어떤 군인들의 그 영웅담도 중요하지만 후방에서의 인민들이 그런 그 마을을 점령당했을 때 어떻게 투쟁했는지에 대한 그러한 부분들을 북한 후방 인민들에게 그러니까 교양을 하는 것도 저는 상당히 중요한 일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1951년도에 남로당 숙청이 시작을 하면서 그 한국전쟁의 책임을 그러니까 박헌영과 이제 남로당에게 물으면서 이제 북한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3개월 이내에 이제 전쟁 끝날 수 있다라고
하고 이제 전쟁을 시작했는데 이게 3년이, 그러니까 1년 반이 지나면서 그러니까 분명히 이제 초조하기 시작을 했을 거고 거기에 대한 이제 단속도 필요했을 텐데 이제 그런 것들을 하기 가장 좋은 것들이 이제 그 번역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창작 그때 같은 경우에 이제 많은 그 문학가들이 이제 그 전선에 많이 나가 있었거든요. 전선에 많이 나가 있었기 때문에 번역해가지고 그러니까 보급하는 게 저는 가장 빨랐을 거를, 그러니까 빨랐기 때문에 가장 쉬운 어떤, 그러니까 쓴 창작의 방식도 있지만 그런 번역의 방식으로 이제 인민을 교양하고 이제 수월한 방식을 좀 합리적인 방식을 선택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조금 해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저 캐릭터에 있어서는 그 제가 아까도 이제 결론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그러니까 북한 같은 경우에는 그 1946년부터 연합파가 1946년부터 이제 숙청이 시작이 되면서 1958년까지 이제 숙청이 진행이 되고 그리고 남노당 51년도에 남노당 이제 숙청되고 56년서부터 이제 64년까지 소련파 그러니까 숙청되고 그 이후부터 이제 67년 이제 12월까지 이제 갑산파가 이제 숙청이 되는데 이제 그때 시기에 따라서 이제 그 혁명가들을 보는 캐릭터를 이제 형성하는 부분들이 약간씩 좀 바뀝니다. 그러니까 저는 깜짝 놀랐던 게 그 이동규의 이제 이동규의 씨 뿌리는 사람들 아까 제가 보여드렸지만 그 책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그게 노예문서에는 들어있는데 거기는 없습니다. 북한에 없고요. 그리고 그 우리나라 통일부 자료센터에도 없어요. 근데 그 씨 뿌리는 사람들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들 읽은 사람이 있나 하고 논문 검색을 해봤더니 제가 최초로 읽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옳다구나 해서 그거를 썼는데 그러니까 유일하게 그러니까 지식인을 그리고 러시아의 영향을 받은 지식인을 유일하게 긍정적으로 묘사한 소설입니다. 그 이후의 소설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부정적으로 묘사가 되는데 그 이유가 그러니까 대부분의 그 러시아 혁명가들이 마약 중독자라든지 아니면 계량주의자, 뭐 반절자, 알코올 중독자들 그런데 그 인물들이 전부 다 실존 인물들입니다. 그렇게 묘사가 되는 사람들이 뭐 안광천이라든지 뭐 이영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실존 인물들이고요. 근데 그러한 캐릭터들을 그러니까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교시 1964년도에 김일성 교시에 의해서 주체형 공산주의자로 이제 캐릭터화를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주체형 공산주의자와 이제 일반 그 다른 이제 토착 공산주의자와의 차이는 토착 공산주의자들 같은 경우에는 김일성하고 접촉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그냥 연계는 하지만 따로 활동을 한다는 그런 캐릭터상의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김일성에 대한 어떠한 존경심 같은 경우에는 그 이후에 맨 처음에 창작된 소설이 개작이 되면서 이후에 이제 덮여 씌워진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부분들 같은 경우에 조금 더 이제 그러니까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 좀 더 많은 소설들을 놓고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여성혁명가의 이제 재현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무지개 이 소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러니까 소비에트 소설입니다. 소비에트 소설이고 여리 작가가 이제 썼는데, 이제 거기에서 나오는 올레나의 그런 투쟁 방식은 소비에트 문화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때 그런 뭐 그리스 영화, 그러니까 독일군에게 저항하는 그리스 영화, 뭐 이렇게 지하혁명가, 뭐 이제 그런 파르티잔 그런 영화에서 기본적으로 나오는 그런 어떠한 내러티브이기 때문에 저는 별로 이걸 특별하게 보진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에서는 어떻게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전유가 되느냐.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 무지개에 나오는 그 장면은 피바다에서 그 어머니가 그 아들을 잇는 장면이랑 똑같거든요. 근데 이제 북한에서의 이제 여성혁명가라고 하면은 김정숙을 이제 중심으로 놓고 이제 여성혁명가들을 이제 재현을 하는데, 그 김정숙만 놓고 봤을 때 세 가지 요소를 갖춰야 됩니다. 첫 번째가 체력, 두 번째가 충성심, 그러니까 김일성을 흠모하는 마음. 그러니까 이 체력은 그 남자보다도 더 힘이 세야 되고, 추위나 뭐 이런 것들에 있어서도 그러니까 견뎌낼 수 있는 강인한 체력, 그리고 희생정신, 이 세 가지가 그런 어떤 여성 혁명가를 이제 재현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모델이 됩니다. 예. 계속 앞에서 이제 공유 선생님 시간을 좀 줄여달라고 제 눈치를 보내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좀 줄이겠습니다. 네. 제가
그 마지막에 하신 김문재 선생님에게 자꾸 시간을 조금 줄여달라고 눈짓을 보냈습니다. 네, 혹시 지금까지 이제 선생님 그 토론 이제 플로어에서 질의를 하실 분의 선생님께서 먼저 네. 저는 아주 구체적인 건데 아니요 다 들리시죠? 예. 김은정 선생님 네네 마지막 그 발표 그 약간 노예 문서의 새로운 그런 소설 같은 것들 끄집어내가 굉장히 애를 많이 쓴 글인 것 같은데 하나 걸리는 게 혁명가의 초상이라는 제목이 좀 걸려요. 이 사람들이 혁명가인가? 저는 오히려 이 소설들을 혁명가에 대한 소설이 아니라 예컨대 사회주의 규율 권력을 만들어내는 소설이라고 읽었을 때는 좀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선생님 답변 중에 공산주의적 인간형이라는 오히려 이제 나는 오히려 이 소설들이 다루는 게 소련의 무지개 같은 소설도 오늘 저는 처음 얘기 듣는 건데 혁명가에 대한 것을 그리는 모습일 수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사회주의라는 게 이데올로기고 아름다운 이념일 뿐만 아니라 또 현실의 권력의 문제니까 그 권력이 자기네가 요구하는 그래서 호모 소비에티쿠스를 만드는 그런 방식이고 오히려 그랬기 때문에 북한에서 해방 직후에 네이션 빌딩 과정이나 혹은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이 특별히 많은 소설들 중에 그 무지개라든가 강천은 어떻게 단련되었는가 같은 소설들이 더 호로주 문학이라는 거 이런 것들이 더 어떻게 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그렇게 보면 그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무궁한 영광,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해 뭔가 마음을 바치게 만들었던 박정희 시대의 새마을 문학하고 솔직히 코로주 문학하고 진짜 다른 건가? 단지 이건 사회주의라는 이름만 들어갔을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새마을 문학과 이 코로주 문학 사이의 차이는 뭘까? 그리고 그것이 이 코로주 문학이 해방 이후에 그 북한에서 받아들여지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 또 권력 혹은 사회주의적 규율, 사회주의적 인간형, 나중에 스타노프주의라는 건 50년대 후반에 나오는 거긴 하지만 그것들이 다 스타노피즘으로 가는 어떤 문학적 형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혁명가라는 말 대신에 만약에 혁명가의 초상이 아니라 어떤 뭐랄까 그 현실 사회주의 권력이 그 사회주의의 자발적 동원 체제를 인커리지하고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러한 어떤 그 말하자면 이 소비에트적 주체 집단 주체를 만드는 그런 소설이라는 맥락에서 한번 보신다면 뭐 텍스트가 바뀌는 건 아니겠지만 같은 얘기라도 좀 다른 얘기가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그거 관련시켜서 보면 역시 그랬을 때 이런 시각이 들어가면 요새 앙드레 슈미트가 그 소련에 가서 북한 하는데 이 친구 자기 꿈은 김일성, 김정일 얘기를 한마디도 않고 북한사를 쓰는 게 꿈이라고 그러는데 이 친구가 요새 소련에 가서 주로 보는 게 뭐냐면 이른바 B급, C급 잡지들이에요. 그러니까 주간지 같은 거, 여성 잡지들이 소련에 많이 남아있다는데 그래서 그 50년대 북한에서 나온 여성 잡지들을 소련 가서 보면서 거기서 북한의 일상사를 그러니까 쉽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사회주의적 집단적 주체로 만들려는 것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정면으로 부정하진 않지만 자기네들의 일상에서의 어떤 그 소비를 지향한다든가 하는 다양한 방식으로 일상에서 이러한 사회주의적 규율 권력이 행사되는 것에 대해서 말하자면 이렇게 아주 절묘한 방식으로 딴지를 거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조금 시각이 바뀌면 조금 더 다른 식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눈물 나게 힘들게 되면 전혀 다른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그 어떤 실제성을 더 띄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저희 거기에서 그 뭐 무지개라든지 제일보라든지 강천 업계 관련된 거 여기에서 혁명가들 그 볼셰비키들의 모습만 추출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중심으로 이제 쓰려고 했기 때문에 그 인민들의 모습이 죽어 있는데 사실 이 소설들이 대부분이 그 사람들이 거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소설들이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그렇다면 이제 제가 보려고 했던 건 왜 소설이라고 얘기를 했냐면 거기에서 그 혁명가의 모습을 어떻게 끌어들이고 있는가, 북한 소설로 어떻게 끌어들이고 있는 것을 저를 보려고 했고요. 그런 부분들이 사실 어떤 측면에서 보면 강천은 어떻게 관련되는가 같은 경우에 천리마 소설, 천리마 시대 소설이랑 딱 조합됩니다. 차라리 근데 이제 그 안에 있는 그 빠벨의 그런 어떤 그
그 모습들 같은 경우는 항해 혁명 투쟁에 있어서의 그 혁명가들, 그 자기네들이 진정한 혁명가라고 그러니까 말하고 싶은 그 사람들의 모습이 그러한 그 공산주의자, 새로운 공산주의자의 모습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좀 연결시키려고 좀 노력을 했는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도 이제 말씀하셨던 거 전부 이제 동의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 북한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농업 활동화 같은 경우가 상당히 이제 아까 새마을운동이랑 이제 그 코로즈랑 농업 활동화가 뭐가 다르냐, 저는 다른 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박정희와 김일성은 서로의 거울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그러니까 그 상당히 저는 새마을운동이 폭력적으로 좀 진행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북한 같은 경우에도 그럼 자기네들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문건을 보면은 거기에 있어서 이제 천세봉이라는 작가 같은 경우는 그걸 사례대로 썼다가 나중에 10부작으로 이제 기획했던 소설을 이제 3부에서 3부까지 못 쓰고 나머지 7부 날려버리는 이제 막 그런 상황들까지 막 맞고 그러거든요. 근데 공식 문건에서는 거기에 대한 비판을 찾아볼 수는 없는데 그런 소설들 속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발견이 되고 그런 것들을 좀 비교를 해가보면 상당히 재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다른 질문 또 플로어에서 없으신가요? 지치는 시간. 다들 지치는 시간. 네, 건강한 선생님. 안 하는 것도 이상한 것 같은데 그냥 그런가요? 저는 그냥 최고 선생한테 간단하게 앞에 이기영의 여성상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페이지를 못 찾아가지고요. 43페이지에 선생님 20년대 중반에서 30년대까지 사회주의 잡지에서는 계급 주체의 욕망과 의지를 강조하는 대목은 찾기가 어렵다. 주로 이제 테크놀로지 얘기와 생산력 얘기를 하시느라고 그런 거인 건 알겠지만 사실 우리가 너무 아까 이 말을 중심으로 얘기하셨다시피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물선 논쟁 같은 경우가 실제로는 이런 욕망과 의지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물론 그중에 결국은 욕망이 구체화됐다고 하더라도 그런 맥락들이 되게 너무 그냥 이렇게 지워져 버린 게 아닌가라는 것과 그런 비슷한 연장에서 47페이지에 이기영은 왜 여성의 존재를 육체적인 이상으로 바뀌는 그리지 못했을까? 소년과 비교하면서 얘기하셨는데 이거는 좀 너무 이상한 게 이기영은 잘 아시겠지만 내가 좋아하는 여성 주인공 이런 글을 쓸 정도로 사실 고향에서의 갑숙이나 그 이전의 작품들에 대해서 굉장히 논쟁도 많았고 그래서 이기영의 여성 주인공은 여러 가지로 나뉘잖아요. 아버지의 부인이라고 하는 구여성과 굉장히 성적인 존재로 하는 하층 여성과 그 다음에 그 카프의 지도 지침에 따라서 자기가 열심히 그리려고 하는 의식화된 여성 이 세 가지 속에서 자기가 계속 분열이 돼서 작품마다 거기에 대한 논쟁이 어느 때보다도 많았는데 이거는 굉장히 너무 말하자면 사회주의 문학을 이렇게 퉁쳐가지고 사회주의 문학을 여성 혁명가도 성적인 존재로만 봤다 이런 식의 너무 그냥 굉장히 단선적인 전제들을 너무 많이 하고 계신 건 아닌가 약간 좀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예, 말씀하신 부분들을 조금 세분화시켜서 좀 서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근데 이제 제가 이게 지금 이 논문에서 이제 잡지에 나타난 어떤 담론과 이제 그다음에 이제 소설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섞이면서 좀 이렇게 된 것 같은데요.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서화 논쟁, 흔히 물논쟁이라고 얘기되는 그 대목에서도 이제 이마와 강당천 사이에 이렇게 이런 논의들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이기영의 그 여성 인물들이 갖고 있는 그런 맥락들이 있는데, 근데 저는 그 이기영의 그 여성 인물들 아까 그 분류까지 해주셨는데, 근데 이제 세분화시키면 이제 이렇게 선형 연구도 잘 정리가 되어 있듯이 나눠볼 수 있겠지만, 과연 그 인물들이 갖고 있는 그 인물들에서 특히나 여성 인물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이제 그거는 이제 좀 더 그런 방면으로 논문을 쓴다면 송영이라든지 그런 작가들과 비교 속에서 좀 얘기를 해볼 수도 있을 텐데, 갖고 있는 어떤 기본적인 어떤 그런 문제점들이 이제 제가 지금 이번에 그 발표문에서 얘기했던 그런 어떤 지점들이 아닐까, 좀 그런 생각들을 강조하려고 하다 보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세부적인 것들이 조금 누락된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보완해야 될 것 같네요. 예. 더 질문이 없으신가요? 그러면 토론자 선생님 벌써 이제 토론자 선생님들이 한마디씩만 간단하게 하시고 저희 이제 종합 토론 끝내면서 오늘 여기 늦게까지 다 들어주시고 늦게까지 자리를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일단 토론자 선생님도 한마디씩만 선생님들 짤막하게 코멘트 한번 해주시고 저희 종합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잡지홍보 꼭 해야 되고요. 저기 큰일 납니다. 제가 그런 말씀 드리고 제가 어제 수업하는데 처음에 이제 학생들이 와가지고 학생의 선거 한다고 유세한다고 한 10분만 나가면서 하라고 했더니 유세 내용을 들어보니까 뭐도 안 하겠고 계속 몰아가네 그러면은 이런 폭력은 안 행사하겠고 이런 폭력은 안 행사하겠고 이런 폭력은 안 행사하겠고 계속 나열하더라고요. 좀 이렇게 좀 작은 집단에 대한 다수의 폭력이 계속 해서 하지 않겠다는 말만 한 20번 정도 반복하길래 그러면 안 되지만 학생들은 왜 하는지 안 해버리면 되는데 라는 생각을 좀 어제 했었습니다. 근데 이 러시아 혁명 100년 동으로 이렇게 왔는데 폭력을 행사 안 한다라고 하는 귀결로 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이렇게 들면서 거기서부터 좀 역산해서 다시 한번 100년 생각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짤막하게 해봤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잡지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저도 그런 맥락에서 드렸던 말씀은 아니고요. 근데 이건 이제 저에 대한 반성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산이 있으니까 오른다 이것처럼 잡지가 있으니까 읽고 논문을 쓴다. 자료가 많으니까 쓴다. 이거는 사실 역사학자,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주변에 논문을 쓰고 있는 사람들 중에 가장 큰 고민은 사료가 없어서 못 쓴다 이거거든요. 근데 사실 많아도 못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잡지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의 문제인 것 같고, 이걸 기자가 많이 다뤄왔으니 다룰 필요가 없다 이런 맥락에서 드린 말씀은 아니고, 그러니까 조금 아까 기시연 얘기 나온 것처럼 접근 방식이 답습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그렇지 않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들었던 얘기를 또 듣는 것 같다라는 게 왜 나올까라는 고민, 그러니까 저도 왜 그런 소리를 하고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텍스트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잡지를 보더라도 어떻게 볼 수 있을까, 그걸 표상 공간으로서 어떻게 분석을 할 것인가, 이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오늘 또 이런 또 문제 제기가 나왔으니까 또 내년엔 또 다른 방식으로 또 하시는 분들이 나오시지 않을까. 예,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까 공인 선생님이 토론자들한테 한 번씩 얘기하라고 하면서 짧게라는 부분을 되게 강조하셔서, 네, 저는 그냥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리다가 갑자기 생각난 얘기가 있어서 드리자면, 제가 이제 그 발표자를 갑자기 막 섭외하느라고 러시아 문학을 전공하신 한 남자 선생님한테 혹시 러시아 혁명과 젠더에 관해서 발표 하나 해주실 수 없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한 82학번쯤 되시는 선생님이셨는데
나는 살면서 지금까지 젠더라는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서 발표할 수 없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오늘 발표에서도 혁명과 젠더라는 걸 가지고 했지만 참 젠더 문제를 이 러시아 혁명이는 이런 거와 관련해서 얘기하는 게 여전히 굉장히 적고 부족하고 이러다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도 더 많이 얘기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 발표자하고 토론자 선생님들에게 한번 박수를. 네, 제가 아까도 안내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들풀 서교점에 32명을 예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는 분들이 다 가셔도 충분히 1인 1식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오늘 늦게까지 앉아 계셨던 만큼 저녁도 다 같이 식사를 하고 한 10분 정도 걸어가야 되는 네. 그리고 권명아 선생님께 제가 사실은 폐회사를 잠깐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개회사를 민족문화사 연구소 소장님이 해주시고, 전 지금 이제 폐회사를 권명아 선생님 짤막하게라도, 네네네. 아니요. 그래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앉아서 그냥 해주시면 돼요. 저는 일단, 이주연 선생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저 감사의 멘트를 제가 해야 되기 때문에 폐회사를 드린 건데, 저희 학회 이거 꾸리느라고 너무 고생하신 앞에 계시는 구임 선생님, 이영아 선생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 앞으로도 여성문학회 이제 계속 이렇게 네트워킹 해가지고 연구 주제들을 특히 이번 1년, 2년, 내년까지 이제 저희 그런 집행부가 하는데요. 연구 주제 일관되게 사실은 공간, 페미니즘 지리학 관련해서 계속 연구 주제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에도 또 좋은 자리에서 뵙도록 하겠고, 너무 많이 도와주신 사실은 서원대 트랜스 문화연구소 사업단 여러분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